가진 남성을 범인으로 체포하여 그의 딸을 이용해 협박하여 사형까지 시켜버리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은 어땠을까요? 1972년 9월 27일 저녁 8시경 당시 10살이던 여학생이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집 근처 만화가게에 잠시 TV를 보러 갔다가 그대로 실종돼버립니다. 여학생의 집과 만화가게는 겨우 200m 거리에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틀 뒤 여학생은 춘천 우두동의 한 논둑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한 모습이었죠. 당시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여학생은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딸이었기 때문이었죠. 이 사건에 대해 전해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감히 어떤 녀석이 경찰의 가족을 건드리냐며 크게 화가 나서 10일 안에 범인을 잡아오라고 직접 명령을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딱 10일 뒤 경찰은 범인을 체포했다고 발표하는데요. 범인의 이름은 정원섭, 당시 38세의 나이로 만화가게를 운영 중이었죠.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사건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애초에 평소 정씨는 만화가게 여직원들을 성추행, 성폭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직원들의 증언을 입수했죠. 사건 당일엔 여학생이 자신의 만화가게에 TV를 보러 오자 여기는 TV가 잘 안 나오니 옆 동네 만화가게에 같이 가자고 꼬드긴 겁니다. 그리고 정씨는 피해자를 춘천축구소 뒤편 논뚝길로 유인하여 강간하였죠. 여기서 정씨는 자신의 범행이 밝혀질까봐 굳이 피해자를 살해했던 겁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정씨 아들의 연필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범인은 정씨가 확실합니다. 검찰에선 경찰의 수사를 인정하고 정씨를 기소했으며 재판에선 정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그렇게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열심히 생활하다가 모범수가 되어 특별사면을 통해 무기징역에서 15년형으로 감형받게 되었죠. 그렇게 1987년 12월 정씨는 15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씨는 출소하자마자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은 만화가게에 놀러왔던 여학생을 죽이지 않았다며 15년 전 자신이 했던 자백은 경찰의 고문을 견디다 못한 나머지 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가 경찰에게 당한 고문은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쓴 채 매운물을 들이붓고 잠도 안 재우고 통닭구이 고문을 하며 죽도록 패는 등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투사들이 겪었던 고문을 그대로 당했다고 하죠. 정말 살기 위해 범인도 아니면서 허위 자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경찰이 주장했던 성폭행을 당했다던 만화가게 여직원들도 경찰이 일반인을 며칠 동안 감금시키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척 증언하도록 유도했던 것이죠. 또한 범행 장소에서 발견되었다던 아들의 연필은 그냥 막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발견된 연필은 노란색이었는데 경찰이 정씨 아들의 하늘색 연필로 바꿔치기 했던 것이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정씨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2008년 11월 28일 정원섭 씨는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에게 약 2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갑자기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축소시켜버리며 정씨가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너무 늦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나라에서는 결국 정씨에게 단 한 푼의 배상금도 지급하지 않았죠. 이후 정씨는 나이가 들어 치매에 걸렸을 때도 고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누명을 쓰고 고문당하던 과거의 악몽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지병을 앓다가 2021년 3월 향년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1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원래 대한민국의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불리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러나 2019년 이춘재가 자신이 범인임을 자백하며 범인의 이름을 따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춘재는 1986년 당시 23살이었는데 이때 경기도 화성시에서 14명을 살해하고 34명에게 강간을 시도했죠. 이춘재의 범행 이후 뒤처리는 지금의 과학기술이 있었다면 금방 잡혔을 정도로 허술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기술력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경찰의 보여주기식 수사가 합쳐져 이춘재는 경찰서로 소환됐었지만 금방 풀려나기도 했죠. 실제로 그는 법정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검문을 받다가 파출소까지 불려간 적이 있었지만 용의선상에는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들킬 만한 계기가 몇 번 있었는데 아직도 제가 왜 안 잡혔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당시 경찰의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춘재는 피해자의 시계를 소지했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길에서 주었다 말하자 바로 풀어줬다고 하죠. 그렇게 수많은 살인을 하고도 붙잡히지 않았던 이춘재는 1994년 아내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후 살해하여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들어서 DNA 대조를 통해 과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령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이때 올 것이 왔구나 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하게 되죠. 잠깐, 그런데 오늘은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죠. 이번 이야기는 이춘재의 8번째 살인사건에서 발생합니다.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한 여자아이가 밤 11시 20분까지 가족들과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잠을 자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방문을 열어보니 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후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범인은 담을 넘어와 창호지를 찢은 뒤 문고리를 따서 방으로 침입했으며 피해자를 강간 살해한 후 이불을 덮은 채 다시 도주했죠. 그럼 그 당시 방송된 뉴스를 한번 보시죠. 경기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가운데 화성군 태안읍 박상희양 피살 사건 용의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경찰국은 이 사건의 8번째 피해자인 화성군 태안읍 14살 박상희양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이 마을에 사는 22살 윤모 씨를 붙잡아 사건 당일의 행적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숨진 박양의 방에서 발견된 범인의 채모와 윤 씨의 채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공이원소 감정을 의뢰한 결과 두 개의 채모가 비슷한 데다가 채모에서 채취된 혈액형이 윤 씨의 혈액형인 B형과 일치해 윤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윤 씨가 소아마비 장애자인 점으로 미루어 평소 지니고 있던 여자에 대한 증오심이 범행 동기가 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윤 씨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확실한 증거가 없어 아직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향은 지난해 9월 오전 7시쯤 자기 방에서 혼자 잠을 자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었습니다. 여기서 경찰이 유령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은 윤성열 씨였습니다. 그는 당시 22살의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일반인보다 300배 이상 많은 티타늄 원소가 발견되었죠. 따라서 경찰은 마을의 수리공들을 조사하다가 경운기 수리센터에서 일하고 있던 윤성열 씨를 범인으로 체포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와 윤 씨의 채모가 비슷하다는 것이 이유였죠. 또한 혈액형도 범인과 B형으로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윤 씨는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20년 후 모범수로 가석방되어 2009년에 출소하게 되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2019년 이춘재가 이 8차 살인사건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는데요. 이춘재의 이 한마디로 인해 엄청난 논란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미 몇십 년 전 윤 씨가 범인으로 잡혀 감옥까지 갔다 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춘재는 자신이 31년 전 침입했던 피해자의 집 구조를 정확히 그리고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침입 방법,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 등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춘재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보였다고 하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 씨는 감옥에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며 경찰의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호소했죠. 만약 자신이 그때 허위 자백을 하지 않았다면 끔찍한 고문으로 인해 자신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윤 씨는 다리 한쪽이 불편한 사람이었는데요. 경찰은 그런 윤 씨에게 쪼그려 앉았다 뛰기를 시켰고 당연히 윤 씨가 못하자 경찰은 죽도록 팼다고 하죠. 또한 3일 이상 잠을 안 재우고 고문했습니다. 그렇게 윤 씨는 경찰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진범인 이춘재는 O형이었고 윤 씨는 B형이었는데 경찰의 부정확한 수사로 인해 범인이 B형이라는 결과가 나왔었고 채모에서 발견된 중금속 원소는 비슷한 환경에 놓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같은 채모로 보일 수도 있었으며 채모 검사의 신뢰도는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기법이라고 하죠. 결국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해 형사보상금 25억 원을, 가혹행위 및 허위 진술 강요에 대해 18억 원을 보상하였죠. 지금까지 절망몽이었습니다. 독일은 독하다. 미국은 미쳤다.
엔진 속대 제거에 대한 지독한 테스트를 통해 때로 인한 소음 매연까지 미친 듯이 검증한다. 엔진 속대의 진심이니까 엔진대 싹 불스 원샷. 인간 자폭병기 탑5.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습니다. 최근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전쟁을 벌인다면 희생당하는 건 아무 죄 없는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없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오늘 소개할 자폭무기로서 사용된 학생들, 군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죽게 될 걸 알면서도 홀로 외로이 적에게 돌진했던 그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5위 대전차견. 대전차견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이 고안해낸 전차 파괴용 자폭군견을 뜻합니다. 일명 지뢰견이라고도 불리는 이 생물병기는 소련이 독일군의 전차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효과적으로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발명하게 되었죠. 1924년 소련군 수뇌부는 개를 군용무기로 사용하자는 안건을 승인하는데요. 여기엔 구조, 지뢰 탐지, 경비 등의 목적도 있었지만 문제는 자폭을 위한 생체병기로서의 허용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소련은 모스크바에 군견병학교를 설립하고 여러 지역에 12개의 군견지역대를 편성하게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갑작스레 만들어진 부대다 보니 전문적으로 개를 훈련시킬 조련사가 없었던 것인데요. 따라서 군에선 개를 훈련시킨 경험이 있는 사냥꾼, 경찰견 훈련사, 서커스 동물 조련사들을 고용했죠. 또한 군견들은 주로 말라뮤트나 허스키, 리트리버나 보르조이 등으로 선택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고 훈련을 잘 따르며 체력이 좋았던 셰퍼드가 주요 군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소련은 우선 군견의 등에 10kg가 넘는 폭발물을 장착시켰습니다. 여기서 폭탄 주머니의 위쪽에 긴 막대기가 하나 보이는데요. 군견이 적 전차 밑으로 들어갈 경우 이 막대기가 전차의 하부에 긁혀 접히게 되면 신관이 작동하여 폭발하는 형태인 기폭장치였죠. 군에서는 평소 훈련을 시킬 때 군견을 쫄쫄 굶겨 배고픈 상태로 만든 뒤 적군 전차 모형의 밑에 맛있는 음식을 두어 그쪽으로 뛰어가도록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옆에서 공포탄 사격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실제 전쟁과 비슷한 상황을 연출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어땠을까요? 이는 소련 공병부대의 장교였던 비포라스키 대위가 1941년에 작성한 대전차견의 전투보고서를 토대로 한 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이 포성과 총성,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 환경에 놀라 참호 밖으로 나가기를 주저하였다. 설사 참호 밖으로 나갔더라도 이내 다시 참호로 도망쳐 돌아오는 바람에 기폭장치가 참호벽이나 사람에게 걸려 오폭하는 등 아군에게 사상자 피해를 입힌 것이 6건이나 된다. 9마리의 개는 처음에는 독일군 전차가 있는 곳으로 잘 뛰어가다가 기관총 세례와 박격포 포탄이 주변에 떨어지자 무서워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더니 포탄 구덩이나 웅덩이 같은 곳으로 숨어서 나오질 않았다. 3마리는 총에 맞아 목표물에 가기도 전에 폭발해버렸고 2마리는 실종되었으며 4마리는 다시 아군 참으로 도망쳐오는 바람에 아군 측에서 개들을 사살해야 했다. 독일군이 소총으로 전선으로 돌격하는 3마리를 쏴 죽였다. 알 수 없는 개체는 자폭하지 못하였고 독일군에 생포되기도 했다. 아마도 4마리의 대전차견은 독일군 전차로 다가가 자폭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해당 전차의 파괴 여부와 어떠한 수준의 피해를 입혔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대전차견은 극히 낮은 성공률을 보였는데요. 당시 독일군은 선전방송을 할 때 소련군은 겁쟁이라 개를 전투에 대신 내보낸다는 조롱을 하기도 했죠. 결국 1942년 소련군은 대전차견이 비윤리적이기도 하며 별로 효과도 없다고 판단해 모든 지뢰견을 철수시킵니다. 지금까지 대전차견의 수는 약 4만 마리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많은 수의 개가 모두 희생된 것은 아니고 나중에 대전차견이 철수되며 살아남은 군견들은 일반 군견으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4위 포크류. 언뜻 보면 귀엽기도 한 이 잠수복은 사실 여러분이 이 옷을 입는 순간 죽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밀폐식 잠수복의 이름은 후크류로 전신 잠수복은 고무 재질이며 가슴과 등엔 잠수함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화학식 공기정화 장치, 고무용 튜브를 통해 섭취 가능한 유동식 식량, 발밑엔 납을 넣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일본군의 기록에 따르면 비교적 짧은 훈련 기간을 가져도 자신이 원하는 심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으며 해저에서 시간당 2km를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하죠. 또한 그들의 주무기는 긴 장대 끝에 접촉식 기뢰를 매단 것으로 일본에서는
후쿠류는 이 무기를 오식경례라 불렀습니다. 지나가는 적의 전함에 이것을 찌르면 그대로 수중에서 폭발하는 무기였죠. 실제 후쿠류의 공격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하나, 후쿠류를 착용한 소년 병사가 10명씩 한 조로 해저에 잠수한다. 둘, 적군이 올만한 경로에 미리 잠수하여 대기한다. 셋,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적의 함선을 오식경례로 찌른다. 넷,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그들도 폭발에 휩싸이며 쥐도 새도 모르게 세상에서 사라진다. 후쿠류의 목표는 미리 도쿄만의 해저에 잠수해서 대기하다가 미군의 전함이 일본에 상륙하려고 할 때 배의 밑부분을 3m 길이의 기뢰로 찔러 폭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작전이 실현되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후쿠류는 문제점 투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잠수복의 무게입니다. 모든 장비의 무게의 합이 65kg에 육박했죠. 성인 남성 한 명을 메고 움직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시야 확보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후쿠류는 자신의 발밑밖에 안 보일 정도로 시야가 안 좋았죠. 아무리 대원들에게 나침반과 손전 등이 지급되었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앞이 잘 안 보여 무용지물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작전 중 대원들끼리 의사소통도 힘들었을 뿐더러 오식경례로 전함을 공격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었죠. 세 번째 문제점은 압축 산소통이었습니다. 산소통에는 물속에서 숨을 쉬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독극물인 수산화나트륨을 넣어놨는데요. 부실하게 만들어진 산소 공급기는 자주 부서졌는데 이때 부서진 틈으로 호흡회로에 바닷물이 들어가면 수산화나트륨과 반응하여 엄청난 열을 발생시켜 호흡기에 심각한 화상을 입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무거운 장비와 최악의 시야 상태 등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당연히 빠르게 이동하기란 불가능했고 이들은 적 전함의 예측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바로 밑에 잠수하여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몇 미터라도 떨어져 있다면 후쿠류는 공격을 시도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만약 공격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후쿠류 대원들은 공격과 동시에 폭발에 휘말리며 사망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목숨으로 공격하는 자살 특공대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실제로 후쿠류 대원들의 상당수는 10대 후반의 젊은 청년들이었으며 다들 나라로부터 강제징병당한 학생들이었죠. 또한 작전에 투입되기 전 후쿠류 훈련 중 사망한 젊은 청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3위, 자돌폭뢰. 자돌폭뢰는 후쿠류의 지상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개발한 자살 대전차 화기입니다. 생김새를 보면 죽창이나 목봉 같은 막대기 끝부분에 성형 자격탄두를 붙인 모습으로 머리 부분엔 3개의 레그가 달려 있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적군의 전차에 창을 찌르면 목봉 내의 격체 및 탄두의 뇌관을 작동시켜 폭발이 일어나며 전차의 장갑을 관통하는 방식이죠. 찌르기만 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방식의 이 무기는 일본군에겐 30기가폭뢰라는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그럼 자돌폭뢰가 탄생한 배경을 알아볼까요? 때는 쇼와 19년 야마시타 도모유키는 필리핀에 발령되어 미군의 공격을 방어하는 작전에 투입됩니다. 당시 미군은 M4 셔먼 전차라는 강력한 탱크를 사용했는데요. 야마시타에게는 이를 파괴할 만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수준의 생산력과 물자 사정이 안 좋았던 일본군은 원래 갖고 있던 명중률이 낮은 대전차용 성형 작약 수류탄 타탄을 기다란 봉에 장착하였고 그렇게 자돌폭뢰가 탄생하게 되었죠. 자돌폭뢰의 파괴력은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관통력이 무려 150mm나 되었기 때문에 태평양 전선의 그 어떠한 미군 전차일지라도 제대로 맞춘다면 단번에 격파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공격자 또한 폭발에 휘말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1.5m 앞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서진 전차의 파편이 튀어 치명상을 피할 수 없었죠. 그런데 적군은 자신들의 탱크를 폭파시키러 달려오는데 가만 냅둘까요? 자돌폭뢰 돌격군은 대부분 앞으로 전진하다가 적군의 기관총에 맞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미군은 이를 보고 수어사이드 웨폰이라 부르기도 했죠. 일본의 대본 영웅 군부가 작성한 자돌폭뢰 취급 설명서에 따르면 공격할 때는 위험함으로 두건, 장갑, 귀마개 등으로 몸을 지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위, 신요. 일본 제국 해군의 자살 특공병기였던 시뇨보트. 이 또한 일본이 전쟁을 지고 있던 최악의 상황에서 전세를 뒤집기 위해 투입한 비밀병기였는데요. 시뇨라는 이름부터 적을 격침하고 태평양을 뒤흔들라는 일본 해군 상층부의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시뇨는 길이 약 5m에 달하는 작은 크기의 모터보트로 보트 앞부분엔 250kg의 폭약이 설치되어 있었죠. 말 그대로 엄청난 양의 폭발물이었는데요. 시뇨 특별 공격대에 배치된 군인들은 과거 해군
미군 비행 예과 연습생으로 지냈던 10대 중후반의 소년들로 원래는 항공기 조종사로 양성되었던 인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도중 전투기의 수가 부족해지자 일본군은 더 이상 쓸모없어진 소년들을 신요 공격대로 보내버리죠. 약 2년 동안 고난이도의 비행 기술을 연마하던 학생들은 갑자기 1인승의 모터보트를 몰게 되니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내 허탈함은 절망과 분노로 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신요보트는 거친 파도에도 부서져버리는 얇은 목재 합판인 베니어로 제작되었으며 보트를 움직이게 하는 모터는 자동차 엔진이었습니다. 또한 이 나약한 보트로 고작 한다는 작전이 그냥 적 함선에 들이받아 자폭하는 것이었죠. 때문에 수많은 소년병들은 해상 자폭병기로서 활동하게 된 것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당시 신요 특공대원이었던 쿠보 모리토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깜짝 놀랐어. 이런 어이없는 것에 우리를 태워서 폭탄이랑 같이 날려버린다는 건가? 이렇게 끔찍할 수가. 베니어라고 당신들 알아? 베니어 판자 우리 손가락 하나 주먹으로도 구멍을 낼 수가 있다고. 그따위 물건에 타서 폭탄을 싣고 가야 하다니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해? 신요보트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대량의 폭발물과 사람 한 명까지 탑승하면 총 300km가 넘어 운행 속도가 처참했습니다. 빠르게 적진으로 돌격하여 자폭해야 하는데 돌격하던 중 너무 느려 격추당해버렸죠. 두 번째, 250kg의 폭탄이 보트 앞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조종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일직선으로 가려 해도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침몰하는 등 총체적 난국이었죠. 세 번째, 신요보트는 자살병기 인 만큼 연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급하게 만들어져 바로 투입됐던 터라 신요 특수대의 모든 조종사들은 무경험자였죠. 따라서 조종이 미숙하여 공격하러 가는 도중 아군의 신요보트끼리 부딪히거나 정확한 목표물에 도달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요보트로 격침에 성공한 미 함선은 겨우 4척으로 추정되는데요. 반면 전쟁 말기에 신요를 조종하여 목숨을 잃은 특공대원의 수는 약 2,500명이라고 하죠. 도대체 그들의 희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1위 카미카제. 신풍 또는 카미카제라 불리는 일본의 자살 특공대. 이들은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군이 창설한 부대로 미군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미군은 헬켓이라는 전투기를 사용했으며 일본군은 제로센이라는 전투기를 사용했는데요. 기체 자체가 튼튼했던 미군의 헬켓에게 일본의 제로센은 공중전에서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예로 필리핀해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는 제로센 700대 중 650여 대가 격추되며 거의 전멸해버렸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한 일본군은 최후의 전략으로 자살 특공대를 만들어버리는데요. 전투기에 폭탄을 설치하여 조종사가 적 군함에 그냥 들이받아버리는 자폭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카미카제 특공대의 자력으로 지원하는 바보는 없었죠. 따라서 카미카제를 창설한 일본의 해군 중장 오니시 타키지로는 자기 마음대로 일부 부대를 선정하여 자살 특공대로 지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카미카제가 전쟁에 나타났을 때 미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전투기가 직접 들이받아 자폭하는 방식의 공격은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미군은 금방 카미카제의 약점을 발견하였고 빅블루 블랭킷이란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 작전은 미 전투기들을 하늘에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띄워 카미카제 전투기가 보이는 순간 공중에서 격추해버리는 것이었죠. 또한 레이더로 카미카제 전투기를 감지하여 보다 빠르게 추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카미카제 특공대는 미군의 함선은 보지도 못한 채 공중에서 사망해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선 몇 년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카미카제로 쉴 새 없이 베테랑 조종사들이 사망해버리니 전투기를 조종할 인재가 부족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군은 이제 막 중고등학생이 된 학도병들을 동원했죠. 당시 카미카제로 희생된 소년들의 평균 나이는 겨우 14살에서 16살이었습니다. 이 어린 친구들이 억지로 자살 특공대에 떠밀려 들어가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들은 카미카제로서 희생되는 날이 정해지면 출격 전날 밤 공포를 조금이라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분노에 휩싸여 주변의 물건들을 부수거나 너무 슬퍼 오열하기도 했으며 유서를 적으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라에게 버림받으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 단 한 번의 공격을 한 카미카제 특공대원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전사했습니다. 여담으로 가이텐이라는 자폭병
를 조금이라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분노에 휩싸여 주변의 물건들을 부수거나 너무 슬퍼 오열하기도 했으며 유서를 적으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라에게 버림받으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 단 한 번의 공격을 한 카미카제 특공대원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전사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여담으로 가이텐이라는 자폭병기도 있었는데요. 이는 일본 해군이 발명한 인간 자폭 어뢰로 폭탄이 가득 실린 잠수함에 사람 한 명이 들어간 후 직접 적 군함을 찾아 들이받아서 자폭하는 방식이었죠. 전쟁 당시 일본군의 본토 결전 전략은 이러했습니다. 우선 카미카제가 공중에서 마구 공격하기 시작하면 바다에서는 시뇨보트와 가이텐이 자폭하고 일본에 상륙하려는 함선이나 장갑차는 후크류가 대기하다가 처리하는 자폭으로 시작해서 자폭으로 끝나는 잔혹하고 악랄한 전략이었죠. 만약 여러분이 강제로 자살특공대에 배정받아서 단 한 번의 공격과 함께 세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 것 같나요? 그렇다면 과연 그 당시 죽음을 앞둔 카미카제 특공대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철몽몽이었습니다. 카미카제로 실세 장 14선은 보지도 못한 채 공중에서 사망해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선 몇 년의 시간과 노력 소년들의 평균 나이는 겨우 14살에서 16살이었습니다. 이 어린 친구들이 억지로 자살특공대에 떠밀려 들어가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들은 카미카제로서 희생되는 날이 정해지면 출격 전날 밤 공포를 조금이라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분노에 휩싸여 주변의 물건들을 부수거나 너무 슬퍼 오열하기도 했으며 유서를 적으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라에게 버림받으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 단 한 번의 공격을 한 카미카제 특공대원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전사했습니다. 여담으로 가이텐이라는 자폭병기도 있었는데요. 이는 일본 해군이 발명한 인간 자폭 어뢰로 폭탄이 가득 실린 잠수함에 사람 한 명이 들어간 후 직접 적 군함을 찾아 들이받아서 자폭하는 방식이었죠. 전쟁 당시 일본군의 본토 결전 전략은 이러했습니다. 우선 카미카제가 공중에서 마구 공격하기 시작하면 바다에서는 시뇨보트와 가이텐이 자폭하고 일본에 상륙하려는 함선이나 장갑차는 후크류가 대기하다가 처리하는 자폭으로 시작해서 자폭으로 끝나는 잔혹하고 악랄한 전략이었죠. 만약 여러분이 강제로 자살특공대에 배정받아서 단 한 번의 공격과 함께 세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 것 같나요? 그렇다면 과연 그 당시 죽음을 앞둔 카미카제 특공대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철몽몽이었습니다. 아니 것에 우리를 태워서 폭탄이랑 같이 날려버린다는 건가? 이렇게 끔찍할 수가. 베니어라고 당신들 알아? 베니어 판자 우리 손가락 하나 주먹으로도 구멍을 낼 수가 있다고. 그따위 물건에 타서 폭탄을 싣고 가야 하다니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해? 시뇨보트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대량의 폭발물과 사람 한 명까지 탑승하면 총 300km가 넘어 운행 속도가 처참했습니다. 빠르게 적진으로 돌격하여 자폭해야 하는데 돌격하던 중 너무 느려 격추당해버렸죠. 두 번째, 250kg의 폭탄이 보트의 앞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 얼마 전에 팝뿌리가 돼지국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팝5 영상 아니었습니까? 노랭이가 서울 상경한 뒤로 돼지국밥만 먹으면은 실망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정말 여러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돼지국밥 말고 뭐 순댓국이라든지 그런 다른 국밥들도 좀 있었는데 딱 돼지국밥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한정해서 맛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부산 스타일.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만나볼 집은 부산 쪽에서 24년 정도 살았습니다. 부산에서 먹었던 돼지국밥이 정말 먹고 싶었는데 그런 곳을 찾기가 힘들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찾은 곳인데 제가 먹어본 곳 중 경남 쪽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필미
돼지국밥 추천해 주셨습니다. 유미 저거야. 야 간판 포스. 그래서 한번 우리 찐 부산인들 여기도 부산 6년 보육남 태어난 거 수원이.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정말 같이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완전 한파주의보거든요. 국밥 먹기 딱 좋은 날씨야. 일미 돼지국밥 먹어봅시다. 유미. 오 밑반찬. 야 일단. 그때 우리 이야기했던 쌍무지, 부추 이 넉넉하게 나온 양을 모니 그래서 선택하라고 이렇게 따로 주는 거야. 넣어주는 게 좀 그거였지 원래. 이 소면을 국밥 안에 넣어서 나온다. 난 부산 스타일. 맞네. 이거 보면은 막장도 약간 부산 냄새 나요. 그래 쌈장 같은데요. 내나 정정 같은데 이거는. 일단 밑반찬부터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치즈가 엄청 맛있어 보여. 여기 레벨을. 잘 익었다. 와, 이 직접 담그신 김치. 개운해요. 경남 쪽에 젓갈 썼네. 김치 중국산. 갑자기? 아니. 갑자기. 제발 좀 적당히 좀 해. 경남 젓갈. 이 약간 시골 할머니 집 감성이. 정겨운 감성. 밥을 많이 주시. 거의 고봉밥인데. 이야. 건더기도 푸짐하고요. 돼지국밥 보통 4그릇, 특 1그릇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특이 2,000원 더 비싼데 확실히 좀 큰 게 아닌데요. 이거야. 진짜 간 하나도 안 돼. 완전 생 무감성이거든. 여기서 이제 간을 딱 A부터 Z까지 다 맞춰야 돼. 예, 전 양념장 조금 많이 넣는 스타일. 그리고 새우젓도 남보다는 많이 넣는 스타일.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막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딱 막장 스타일. 난 막장. 콩을 넣으시고. 그거는 분이시지. 역시 부산 출신이 아니라서. 고향 어디신가? 어쩐지. 씨. 그러니까 부산이 아니다. 부산은 아니시구나. 추도 넣습니다. 저 부추. 오빠 부추 스타일. 새우젓. 소면 넣는 사람 있나? 하나만 넣을게. 부추. 고데기도 넣을까? 가끔씩 오대기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난 들깨가루. 두께가루. 진짜 스타일 다르다. 그래. 네 마음대로 먹어. 다르긴 하지. 니는 그냥 식사하러 왔다 생각하고. 누가 들깨가루 넣어 돼지국밥에? 부산에서 너또 말도 무슨 거야? 쟤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부산 사람이 낫 부산 스타일. 오 괜찮습니다. 국밥이면 밥을 말아 먹어야지. 밥을 말아보. 이렇게 하고 소면도 한번 넣어볼까? 부산의 정취가 느껴지는데. 짱배 좀 어때? 초등학교 이후에 돼지국밥 진짜 먹거든.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한 20년 만에 먹다. 원래 돼지국밥 맛을 까먹었을 수도 있겠다. 당면. 사실 이 콘텐츠에는 필요 없는 사람들 내가 인천 찾아왔는데 나 오늘 갈래 그냥. 미안해. 진짜 서운하네. 자, 근데 중요한 점은 물론 맛있겠지만 얼마나 부산 돼지국밥이 맛이 잘 넣었나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 그거는 일단 먹고 나서 말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을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좀 먹어라. 맑아. 말하네. 형은 노 다대기? 나는 약간 노다대기 스타일. 오대기 스타일이야? 약간 다대기 넣어서 주는 곳이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먹었대? 이제 그런 데는 한 번 가고 나면 가는 거지. 너무 맛있어. 실제로 부산권이세요? 그래요. 밀양. 밀양 그때. 밀양 돼지국밥도 유명한. 서비스를 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겁나 쫄깃해. 새우 이렇게. 그렇지 이거지. 여기 먹어야지. 쫄깃해.
여기 좋은 게 건더기가 막 살코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리들이 있어. 내장들도 있고 다양해. 첫 번째 국밥집부터 심상치 않네. 준열이 개 빨리 먹었어. 와, 이거 국밥 진짜 했었나 보다. 원래 국밥 되게 빨리 먹어. 전원 풀뚝. 아 근데 이제 또 이제 청주 분이시다 보니까 아유 저 가발 뭐냐? 아우, 나 진짜 별. 이거는 이해해 주십시오. 풀 부산이 아니기 때문에 찌끄레기. 니 걸어와라. 어렸을 때 잡혀 먹으면 할아버지한테 혼났다고. 이제 안 혼나거든. 다 먹고 나와가지고 현장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총평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점수부터 한번 말하겠습니다. 5점 만점에 4.5. 네, 이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밀양 돼지국밥, 합천 돼지국밥, 뭐 어쩌고 돼지국밥 뭐 많이 있어. 그 중에서 밀양 스타일이다. 네, 밀양의 그 맑은 스타일, 그 잡내 없는 정말 손색 없이 훌륭한 국밥집이다. 단 저는 조금 더 누린내가 살짝 있는 스타일을 좀 더 좋아해요. 근데 여기는 깔끔 그 자체라서 훌륭하지만 나를 온전히 채우기에는 기름 한두 방울이 모자랐다. 그 정도 4.3 드리겠습니다. 아 4.3? 저도 약간 돼지국밥에 걸쭉한 아. 좀 진한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입술 살짝 붙는 거 이렇게. 그러면 노랭이도 한번. 저도 강원이랑 비슷하게 4.5점. 4.5. 저도 끈적한 그런 국물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짜오가 선호하는 맑은 스타일의 그런 국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다대기가 매운맛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다대기를 많이 넣는 것보다는 새우젓으로 간을 하는 게 여기서는 좀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전 다대기 좋아하고. 그런 차이가 또 있을 수 있다. 매운맛 좋아하고 이런 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저는 5점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했던 부산 돼지국밥보다 맑아야 된다. 잡내가 없어요. 잡내가 없어야 된다. 뒷맛이 깔끔해야 된다. 정말 그거에 부합하고 고기도 원래 보통 이제 뽀덕뽀덕한 고기들 섞겠다. 여기 약간 수육 스타일로 해가지고 배부르게 그거까지 저를 완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전 여기 5점 드리거든요. 오늘 만약에 소주까지 한 개 있었어. 오늘 뭐 다른 짓 못합니다. 일단 우리 부산이 아닌 사람. 난 부산 살았다고. 우리 부산 살았다고. 어쩌면 제일 객관적일 수도 있는. 돼지국밥을 오랜만에 먹는 18년 만에 먹는 돼지국밥 맛은 4.8점이었습니다. 좋아하네. 근데 0.2점은 뭐냐? 제 어렸을 때 기억은 부산 돼지국밥과 부산 순대 한 접시를 같이 먹었어요. 근데 여기 순대가 없더라고. 순대가 없어서 이제 그 부분은 좀 감점이다. 그거 말고는 가자 이제. 야 왜 뭔 일 있노? 아 이거 완전 돌발 상황인데? 왜요? 쭉 다 가야 되는데 카메라는 실수 실 있어. 아쉽지만 포장으로. 아 진짜 아쉽다. 그 현장에 그 느낌. 있는데 그 뚝배기 그. 그건 안 돼. 집에 가서 뚝배기 담아줘.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쟤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 야 그러면 포장을 다러 갈 필요 없잖아. 그냥 이래 된 거 우리끼리 한번 이벤트 한번 해보자. 와봐. 진 사람 한 명이 이렇게 갔다 와서 포장하면 될 것 같아. 두 군데를 가니까 2명을 뽑겠습니다. 응. 뭐야? 그럼 난 무조건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 니 그냥 바로 거기 그냥 복층으로 가서 쉬어도 돼. 운전한 거 좋으면 뭐 포장해도 운전하고 좋으면 네가 한 군데 맡아주면 좋고. 자 뭐라? 자, 안 내면 심부름 가위바위보. 우리까지 차 타고 가라. 잠깐만, 일단 지역이 달라. 한 명은 마포구, 한 명은 양천구. 뭐 어떻게 구분하면? 네. 마포는 주차하기 힘듭니다. 양천. 오히려 양천. 그럼 각자 가서 한 2인분 정도씩 포장하면 되려나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커피라도 한잔. 인사동도 좋아가지고. 인싸월드거든요. 여기 진짜 좋아. 좋다. 양천구 신월동에 부산 돼지국밥입니다. 진짜 부산인가 보네. 여기 봐봐. 부산 돼지국밥에 이 순대기 판다니까. 주문하고 두리분두리분 거리고 있는데 그냥 나왔어요. 역시 돼지국밥. 신월동 돼지국밥입니다. 부산 고향 20대 중반까지 살다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 뿌독입니다. 양천구 신월 사거리 근처에 있는 부산 돼지국밥. 상호명도 그냥 부산 돼지국밥이에요. 강서구에 자취할 때 저는 국물파이기 때문에 너무 먹고 싶어서 맛집이라길래 멀지만 직접 가서 먹었는데 추억 돋는 맛이었습니다. 맑으면서 깊은 국물에 같이 갔던 남자친구 전라도 사람도 맛있다고 하네요.
경상 전라 대통합국밥입니다.